여러분, 만약 남편의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문틈으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머니, 저 서울시장 따님한테 청혼했어요. 이제 저 아줌마는 버리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재벌인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 3천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 집안을 파산시키기 위해서요. 세상 모든 일에는 배움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 하였습니다. 청구가 또 이야기꾼의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손목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도시의 불빛들로 반짝였고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에 젖어들고 있었죠. 제 이름은 고은유. 오늘은 제 남편 박민준의 30번째 생일입니다. 제 이름은 고은유. 저는 원래 내일 끝나기로 되어 있던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겼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건 오직 남편에게 깜짝 선물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봤을 때 놀라면서도 기뻐할 그의 얼굴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은하수 아파트로 가주세요. 조금만 서둘러 주시겠어요? 차에 오르며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차가 빗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저와 민준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저는 항상 일이 먼저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죠. 그 때문에 시어머니께는 온갖 눈치를 다 봐야 했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온유야, 괜찮아. 천천히 하자. 그 때문에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그 생각을 하니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번에 일찍 돌아온 걸 생일 선물 삼아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이 조금 막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8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민준 씨가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살금살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막 열쇠를 꺼내려는데 안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두 분이 무언가에 대해 언쟁을 벌이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문틈으로 그 대화가 끊어질 듯 이어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먼저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특유의 불만 섞인 말투였죠. 너는 대체 그 고은유라는 애 뭘 보고 결혼한 거니? 집안이 좋기를 해. 뭘 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애 하나 못 낳는 애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시구나. 곧이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기는커녕 어딘가 의기양양한 기색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뭘 그리 급해하세요. 좋은 일은 천천히 오는 법이라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머니 아들 인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작? 무슨 시작? 그 늑다리 같은 고은유가 내 인생에 무슨 복을 가져다 준다고. 늑다리. 아줌마. 저는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닐 텐데요. 그때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의 자랑에 가까운 흥분된 톤으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 이제 곧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고은유랑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1000배, 10,000배는 더 잘 살게 될 거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서 말해봐.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우쭐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창성그룹이랑 계속 사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그 회사 회장님 외동딸 이세라 씨를 만났다고요. 창성그룹. 저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회장님은 서울시의 유력 인사로 배경이 아주 깊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뜸 높아졌습니다. 이세라. 이 시장님 따님 말이니? 네, 맞아요. 어머니. 민준 씨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세라 씨가 저한테 아주 호감이 있어요. 저희 벌써 몇 번이나 따로 만났다고요. 오늘 저녁에 그쪽 파티 끝나고 나면 제가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입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려 차가운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황홀경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들, 그게 정말이란 말이니? 네가 이제 시장님 사위가 되는 거야? 민준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세라 씨가 벌써 몇 번이나 눈치를 줬다고요. 제가 입만 열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세라 씨랑 결혼만 하면 이 시장님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 어려운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부턴 일거리, 자금 없는 게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들,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럼 고은유는 어떡하고? 민준 씨의 말투가 순식간에 차갑고 역겹다는 듯 변했습니다. 마치 내다버릴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고은유, 그 볼품없는 아줌마는 당연히 버려야죠. 내일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 겁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미래의 시장 사위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미래의 시장 사위짝이 될 수 있겠어요? 내 앞길을 몇 년이나 막았는지 생각만 해도 재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당장 이혼해. 내 앞길 맑게 둘 순 없지. 그런데 걔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니? 박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걔가 뭘 어쩌겠어요.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어머니는 이제 꽃길 거를 준비나 하세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줄을 설 테니까요.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 제가 공들여 준비한 깜짝 선물은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극이었군요. 아줌마, 앞길을 막는 짐, 빈손으로 내쫓아 3년을 한 입을 덮고 잔내 남편 박민준이 내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비오는 밤을 뚫고 달려온 바로 이 시간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시장의 딸에게 빌붙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달콤한 꿈에 빠진 두 모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 축축한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빗물로 흐릿해진 화면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소록에서 거의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유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출장은 순조롭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튀어나왔습니다. 맘이, 전 괜찮아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의 여인. 제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이상함을 눈치채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해보렴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눈앞의 흐릿한 밤 풍경과 등 뒤에 익숙한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며 또렷하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해 주세요. 즉시요. 박민준 씨네 회사에 들어간 우리 HS그룹의 모든 투자금을요. 3천억 원. 단 1원도 남기지 말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단지 확인하셨죠. 규모는, 속도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최대 규모로 가장 빠른 속도로요. 박신의 집안 3일 안에 파산하게 만들어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다. 비서실에 바로 지시하지. 온유야, 너 지금 어디니? 사람 보낼까? 그서실에 바로 지시하지. 그서실에 바로 지시하지. 아니요. 저는 고개를 들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빗속에 서 있자니 방금 산산조각 났던 심장이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민준, 네가 시장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좋아. 그럼 먼저 널 무일푼으로 만들어주지. 그때도 과연 시장 따님이 빚더미에 앉은 사위를 원할지 어디 한번 보자고.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서서 차가운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한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익숙한 김 기사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탐크루소트를 고급 세단 한 대가 아가씨, 사모님께서 모시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에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 기사님이 마른 담요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담요를 받아들고 얼굴에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김 기사님, 스카이 캐슬로 가주세요. 그곳은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주신 서울 중심가 최고의 랜드마크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워두고 살지 않았지만 이제 쓸모가 생겼네요. 차가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그 이름이 지금은 그저 비웃음거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몇 번 울리게 내버려 두다 전화를 끊고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유야, 내일 비행기 몇 시에 도착해. 어머니가 저녁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네. 환영 파티 해주시겠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며 지금 그의 얼굴에 어른거릴 가식적이고 태연한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창창한 미래를 그리다가 돌아서서는 아무렇지 않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배우를 했어야 할 연기력이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판을 깰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들이 공들여 짠 달콤한 꿈이 어떻게 한 조각 한 조각 부서져 거품처럼 사라지는지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에 도착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에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준의 회사는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에 불과했죠. 그리고 곧 그 불빛은 꺼질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직접 거신 전화였습니다. 온유야, 이미 시작했다. 500억 원의 단기 대출금, 내일 만기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고 연장은 없다고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추진하던 동부 신도시 개발 부지건, 우리 쪽 파트너가 방금 투자 철회했다. 이건 그냥 전체 요리일 뿐이야. 저는 전화를 쥔 채 차가운 불꽃이 심장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마미.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셔도 괜찮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애틋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딸.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학에 두지 않을 테니 3천억 원의 자금 회수는 박민준네 같은 작은 회사에겐 치명타일 거다. 은행 쪽에도 이미 손을 써뒀으니 곧 위험 신호를 받고 대출을 조이기 시작할 거야. 엄마가 더 해줄 건 없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알겠다. 내일 아침에 장 변호사 보내마. 이혼 문제는 그 사람이 깔끔하게 처리해 줄 거다. 그리고 내 명의로 박민준이 쓰던 신용카드, 골프 회원권 같은 것들은 전부 정지시켰다. 네, 어머니의 일 처리는 언제나 이렇게 단호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세상이었고 제가 누렸어야 할 힘과 삶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소위 평범한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저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와인 캐비닛으로 가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맵고도 깊은 향이 목을 타고 위장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맛이죠. 지난 3년간 박민준과 함께 마셨던 값싼 맥주 따위가 아니라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남몰래 모아두었던 박민준네 회사의 불법적인 경영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저 직업적인 습관으로 보관해 두었던 자료들이었는데 이렇게 쓰일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들을 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누구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물도 불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 카메라를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장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비서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 변호사가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체 없이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 초안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조항들은 명료했고 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박민준의 유책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젯밤 주신 정보를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 및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에서 저희에게 극히 유리합니다. 초안은 이렇습니다만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저는 빠르게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이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 혼인 기간 동안 저와 제 어머니가 개인적인 명의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증여한 모든 재물과 자금, 그가 현재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를 포함해서 모두 반환하도록 요구한다고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 서두를 것 없어요. 그가 먼저 저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장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은 또다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박민준의 부재중 전화와 카톡 메시지 외에도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까지 걱정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유야, 왜 전화를 안 받니?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민준이한테 오늘 온다고 들었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워놨어. 저녁에 와서 맛있게 먹자.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갈비찜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승진했을 때였죠. 그때 시어머니는 여자가 일 욕심이 너무 많으면 못 쓴다며 잔소리를 하셨고 저는 그 갈비찜을 억지로 씹어 넘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평온한 가짜 현실을 조금 더 즐기게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단정하지만 재단이 훌륭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 박민준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박민준의 차가 회사 건물 앞에 급하게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하며 평소 그토록 신경 쓰던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모른 채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준비한 전체 요리가 식탁에 오른 모양이네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박민준, 이게 다가 아니야. 너와 내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좋은 날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내가 하나하나 직접 보여줄게. 카페에서 박민준이 정신없이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좀 더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차를 몰았지만 역겨운 그 집으로 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가던 피부관리실에 들러 긴급 케어를 받으며 출장의 피로를 말끔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 박민준이 언젠가 예쁘다고 했던 적당한 가격의 원피스를 하나 골라 입었죠. 거울 속에 저는 혈색이 좋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마음이 부서졌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 바로 이거야. 고은유. 너는 이 마지막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저는 거울을 보며 출장의 피곤함이 살짝 묻어나면서도 집에 돌아온 기쁨이 가득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완벽해. 공항에서 급하게 고른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손목시계가 든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 역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최대한 발랄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주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떠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죠. 제 목소리를 듣자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얼굴에 순식간에 기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끄고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온유야, 어떻게 미리 말도 없이 왔어?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 그는 제 손에서 가방과 선물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안심되었던 그 포옹이 지금은 그저 가식적이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가만히 그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팔을 들어 가볍게 그의 등을 토닥여주기까지 했죠.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지. 어때? 생일인데. 기분 좋아? 좋지. 당연히 좋지. 박민준이 저를 놓아주며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또 상했네. 출장 많이 힘들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에는 과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 우리 온유 왔구나. 어서 와.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있었어. 금방 될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미소를 보며 어제 문 안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속이 다시 한번 울렁거렸지만 억지로 감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배고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 둘만 좋으면 엄마는 다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주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어딘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핸드폰 화면을 향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뒤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요즘 어때? 저는 물컵을 들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박민준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손을 저으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뭐 그럭저럭. 작은 회사다 보니 자잘한 문제들은 늘 있지. 하지만 내 남편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쉬어. 그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선물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뭔지 한번 볼까? 그는 포장을 뜯고 시계를 꺼내 들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와, 여보, 진짜 고마워. 마침 차던 시계가 좀 낡았었는데 잘 찰게. 그는 즉시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새 시계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손목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죠. 어때? 잘 어울려? 응, 예쁘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원래 차고 있던 시계는 작년 생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새 시계보다 수십 배는 비싼 명품이었죠. 그때는 그토록 좋아하며 매일 차고 다니더니 아내가 준 선물에 기뻐하는 연기를 하기 위해 주저없이 풀어버리는군요. 민준아, 온유야, 밥 먹으러 오너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과연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온유야, 많이 먹어. 이게 얼마만이니? 출장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저도 웃으며 시어머니께 음식을 덜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제가 없는 동안 민준 씨 챙겨주시느라 힘드셨죠. 박민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기 바빴고 박민준은 제게 음식을 챙겨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에 맞춰주며 웃어야 할 때 웃고 대답해야 할 때 대답했습니다. 마치 노련한 배우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 평온한 수면 아래에 얼마나 거센 물결이 일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박민준의 핸드폰이 몇 번이나 진동했고 그는 그때마다 힐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웃고는 있었지만 예전의 그 까칠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감출 수 없는 기대와 흥분이 엿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장 사돈이 되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모양이겠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민준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분명 회사 일이겠지. 요즘 아주 바쁘거든. 남자는 역시 일이 중요하지.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이미 대단한 자리에라도 오른 것처럼요. 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갈비를 뜯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박민준이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부장님,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대출금 연장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제 마음은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죠. 잠시 후 박민준이 베란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별일 아니야. 작은 문제였는데 다 해결됐어. 하지만 그의 관자놀이에 선 핏줄과 꽉 쥔 주먹이 그의 말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해결됐다니 다행이네. 저는 다정하게 말하며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 저는 소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회사 걱정에 잠겨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습니다. 그래,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어서 촛불 끄고 케이크 먹자. 제가 사온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박민주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 건성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그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회사 위기가 해결되기를? 아니면 이 아줌마를 빨리 버리고 시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곧 그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생일 케이크의 달콤함이 채가시기도 전에 박민준의 좋은 날은 구멍난 풍선처럼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 잠 못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제가 눈을 비비며 침실을 나왔을 때 박민주는 짙은 다크서클을 하고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귀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죠. 그는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유야, 일어났어? 좀 더 자지.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막 잠에서 깬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응, 다 잤어.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얼굴이 왜 그래? 어젯밤에 잠 못 잤어? 그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웠죠. 아니, 괜찮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말할 겨를도 없이 차키를 집어들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급한 일, 당연히 급하겠죠. 어머니의 공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흰죽과 김치, 계란 프라이로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았지만 그녀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주게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죽을 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유야, 어서 먹어라. 민준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나갔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온유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준이가 요즘 아주 큰일을 하고 있단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것만 성공하면 우리 집안이 정말 날개를 달게 될 거야. 저는 죽으란 숟가락 뜨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큰 프로젝트인데요? 민준 씨가 아주 바빠 보이던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시의 아주 높은 분이랑 관련된 일이래. 이게 잘 되면 우리도 이제 진짜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마치 벌써 시장의 사돈이라도 된 것처럼 신나게 말했지만 눈빛 깊은 곳의 불안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랍고 기대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요? 와, 대단하다. 민준 씨 정말 멋지네요. 속으로는 비웃었죠. 네, 시장 따님에게 청혼하는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죠. 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게 생겼지만요. 그때 집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네. 아니, 그 물품 대금은 월말에 드리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에 높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이미 끊긴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래처에서 대금을 재촉하네. 정말 예의도 없이. 그녀는 불평으로 불안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천억 원의 자금 회수는 박민준네 회사에게는 재앙과도 같을 테니까요. 거래처의 대금 독촉, 은행의 대출 상환 요구, 협력사의 계약 파기,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재앙은 연이어 닥쳐올 겁니다. 과연 주말 내내 집 전화와 박민준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어쩌다 들어와도 담배 냄새에 찌든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벨만 울리면 경기를 일으켰고 전화를 받으면 굽실거리며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숨을 쉬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며 평소처럼 식사하고 쉬고 심지어 요가까지 다녀왔습니다. 가끔은 박민준에게 밥은 먹었어? 힘들지? 몸 챙겨. 같은 다정한 카톡을 보내기도 했죠. 그는 한참 뒤에야 바빠. 걱정 마. 같은 단답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바쁘고 더 초조해지기를 바랐죠. 일요일 저녁, 박민준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듯 소파에 쓰러져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데워놓은 국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그 최 부행장님은 만나봤니? 박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좀 물어보세요. 만나긴 뭘 만나요. 다들 눈치만 보고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가기 바쁘다고요. 젠장, 누가 뒤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멀쩡하던 회사가 왜 갑자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박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자금줄이 곧 끊길 판이에요.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요. 자금줄이 곧. 저는 옆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요.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민준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했지만 제 얼굴에는 순수함과 걱정만이 가득했죠. 연기력 하나는 끝내줬으니까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누굴 잘못 건드렸겠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설마. 그는 말을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이세라. 즉 시장의 딸 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자신의 양다리가 들통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심과 불안에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차가운 쾌감만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폭풍은 예정대로 상륙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설레어서 잠을 설쳤거든요. 저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볼품없는 아줌마가 아닌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오늘 저는 박민준의 처참한 몰골을 직접 확인하러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요. 저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박민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건물 입구를 지켜보았죠. 9시가 조금 지나자 박민준의 스포츠카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멈춰 섰습니다. 그는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거의 차에서 뛰쳐나오다시피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어두운 얼굴로 전화를 하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한편의 연극을 감상하듯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은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건물로 들어갔고 11시쯤에는 흥분한 거래처 사람들로 보이는 무리가 건물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죠. 은행 대출 상환 요구서 전달 완료. 거래처들 항의 시작. 1단계 완료. 저는 접수. 2단계 시작해 주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제 다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깨끗한 번호였죠. 고 이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상 캐피탈의 배경 자료와 초기 접촉 시나리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정상 캐피탈이라는 실력 있어 보이는 이름의 유령 회사의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밀함 덕분에 누구라도 이 회사를 배경이 탄탄한 신생 투자사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세 번호로 박민준의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주민중건설입니다. 지친 목소리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고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지금 무척 바쁘셔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 대표님께 정상 캐피탈의 웬디 고문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귀사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요. 관심 없으시다면 이만 끊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금난 해결이라는 말에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저편에서는 박민준이 누군가를 윽박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곧 그가 거칠고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저편에서는 박민준이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저편에서는 박민준 여보세요. 박민준입니다. 누구시죠?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 캐피탈의 웬디 고문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귀사에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박민준이 즉시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정상 캐피탈 들어본 적 없는데 우리 회사 사정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정보 채널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정보가 곧 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잠재력 있는 회사를 주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즐깁니다. 물론 필요 없으시다면 없던 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글을 떠보았습니다. 역시나 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절실한 법이니까요. 웬디 고문님,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오후 2시 웨스틴 호텔 1층 라운지에서 뵙죠. 제 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박민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 그의 숨통을 틔워줄 만한 액수를 던졌습니다. 초기 검토 결과 5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브릿지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의 의지와 회사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액수는 지금의 박민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완전히 재기하기에는 부족한, 그를 애타게 만들기에 딱 좋은 액수였죠.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오후 2시 웨스틴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박민준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따 뵙죠.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박민준, 넌 이게 구명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이건 널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야. 오후 1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아침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값비싼 정장을 입었죠. 2시가 되기 직전 박민준이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왔지만 초조함과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웬디 고모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만 까딱하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 시간 맞춰 오셨네요. 박민준은 제 맞은편에 앉아 긴장한 듯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웬디 고모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저는 말을 끊고 제 가짜 명함을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회사의 재무 상태, 부채 현황, 그리고 현재 위기의 원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제 질문은 전문적이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허술한 답변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 투자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실된 상황과 미래의 수익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속임수는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제 기세에 눌린 박민준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모님, 잘 압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번 위기만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강렬한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파악했으니 내부 검토 후에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박민준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고모님, 제발 좀 더 서둘러 주실 수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 사정이 정말 급합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저희 검토가 통과된다면 자금은 문제없습니다. 물론 귀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지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박민준을 뒤로 한 채 우아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박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조하고 신경질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억지로 힘을 낸 듯한 어딘가 기대에 부푼 상태가 되었죠.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찡그리지 않았고 가끔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의 변화를 보고 안심했는지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앞에서 우리 민준이는 역시 능력 있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같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정상 캐피탈이라는 가짜 지푸라기가 그를 잠시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준이 제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그가 보기 좋게 포장한 버전이었죠. 온유야, 회사에 아주 실력 있는 투자자가 나타났어. 정상 캐피탈이라고 배경이 엄청나. 우리 프로젝트에 아주 관심이 많대. 잘하면 자금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 저는 책을 내려놓고 감탄하는 척 물었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다. 믿을 만한 곳이야? 박민주는 제 순진한 모습에 우쭐해져서 가슴을 폈습니다. 물론이지. 해외 자본인데 일 처리가 아주 전문적이야. 그 웬디 고문이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서울시 고위층이랑도 연줄이 있는 것 같아. 이 기회만 잘 잡으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시장의 사위라는 허황된 꿈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투자사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보면 어떡해? 걱정 마. 박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다 알아서 할게. 지금은 그쪽이 우리한테 아쉬운 상황이니까 자금만 들어오면 뭐든 다 괜찮아. 그는 이미 투자 유치에 성공해 시장의 딸과 결혼하고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가짜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 희망의 불길에 치명적인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바로 시장의 딸 이세라를 통해서요. 저는 어머니 쪽 사람들을 통해 이세라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냈죠. 그녀는 순진한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생활은 화려했고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들끓었죠. 특히 그녀는 외모는 번지르르하지만 집안은 자신보다 못해서 휘두르기 좋은 남자들을 선호했습니다. 박민주는 그녀의 취향에 딱 맞는 남자였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최근 아버지인 이 시장의 비서와 묘한 관계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주는 이세라의 수많은 장난감 중 하나에 불과했고 어쩌면 그녀가 그 비서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곧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이 사실은 제 복수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그토록 선망하던 시장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웬디 고문은 박민준에게 다시 연락해 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에서 2차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투자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는 명목이었죠. 박민준은 흥분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팅 당일 저는 클럽의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세라의 친구에게 박민준이 오늘 그 클럽에서 중요한 투자자와 만난다는 정보를 슬쩍 흘렸죠. 그녀의 성격상 분명히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의 쇼는 제 상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박민주는 가짜 웬디 고문 앞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떠벌리고 심지어 곧 정리될 관계가 있다며 저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복도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세라가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의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엿듣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박민주는 성공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클럽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동아줄이었던 이세라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투자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준, 내 달콤한 꿈은 이제 끝이야. 이제 곧 너와 내 어머니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박민준이 정상 캐피탈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먼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망신을 당한 후로는 쥐 죽은 듯 조용하더니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는 다시 허영심이 고개를 든 것이죠. 마치 벌써 시장의 사돈이라도 된 것처럼요. 주말 아침 김 여사는 아침부터 한껏 치장했습니다. 화려한 보라색 투피스에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얼굴에는 분을 잔뜩 발랐습니다. 온유야,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좀 다녀올게. 다들 한가닥 하는 집 사모님들이라 너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저는 과일을 먹다 말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속으로는 비웃었죠. 모임이 아니라 자랑 대회겠지.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김 여사가 떠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퍼뜨려 놓은 소문들. 이제 터뜨릴 시간이에요. 오늘 금옥만당 찻집에 모인 사모님들. 특히 소문내기 좋아하는 이 사모님 귀에 꼭 들어가게 하세요. 내용은 박민준네 회사가 자금줄이 막혀서 곧 파산한다. 박민준이 높은 사람에게 밉보여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요. 네, 아가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유쾌한 기분으로 TV를 켰습니다.
김 여사가 가장 뽐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줄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오후 3시쯤 김 여사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온유야, 온유야. 큰일 났어. 어서 여기로 좀 와줘. 나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저는 깜짝 놀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 입만 사른 것들이 우리 민준이 회사가 망했다느니 빚더미에 앉았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 나한테 사실이냐고 따져 묻는데 내가 정말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가 한창 아들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모님들이 하나둘씩 안 좋은 소문을 꺼내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 정말 꼴 좋네요. 저는 일부러 늑장을 부려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좀 더 오래 즐기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찻집 앞에 도착하자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다 번진 김 여사가 도망치듯 뛰쳐나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 그것들이 분명 우리 민준이가 잘 되는 걸 질투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우지 마세요. 다 헛소문일 거예요. 민준 씨 오면 물어보면 되죠. 헛소문? 김 여사가 제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온유야, 솔직하게 말해줘. 민준이 회사 정말 괜찮은 거니?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민준 씨가 투자건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를 믿으셔야죠. 그녀는 투자는 무슨 투자? 라며 집이 망하면 어떡하냐, 빚쟁이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냐며 횡설수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아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민준의 가짜 희망이 곧 깨지고 나면 현실은 그와 그의 소중한 아들에게 더욱 가혹한 채찍질을 가할 테니까요. 김 여사가 사교계에서 망신을 당한 후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또 그는 정상 캐피탈의 투자라는 뜬구름을 잡고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클라우드탑의 전망대 전체를 빌려 이세라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제 정보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청혼 날짜는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오후 박민준은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에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김 여사는 아들의 모습에 다시 희망을 품고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민준은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유야, 나 오늘 아주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미안. 저는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일 잘 보고 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라. 박민준은 제 평온한 반응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오늘 밤의 연극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경사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들이 말하던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아름다운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7시 50분 저는 클라우드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오늘 전망대는 전체 대관되었습니다. 달하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공손하게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 이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송이의 장미, 감미로운 현악 사중주, 그리고 제게 등을 보인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박민준. 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세라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의 증인이 되어줄 VIP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김 여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제 등장은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박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충격, 당황,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오, 온유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세라 역시 저를 돌아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 여자 누구야? 김 여사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은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얼어붙은 박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전망대 양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스피커에서는 아주 익숙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볼품없는 아줌마는 당연히 버려야죠. 내일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 겁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미래의 시장 사위짝이 될 수 있겠어요? 녹음된 내용은 그날 밤 박민준과 김 여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전망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님들은 경악하며 두 사람을 향해 비웃음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세라의 얼굴 역시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연극의 놀잇감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박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게 당신이 말한 중요한 약속이었군요. 이세라 씨에게 청혼하는 거요. 저는 이세라를 향해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세라 씨, 당신에게 청혼한 이 남자가 아직 자기 아내와 이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유부남의 청혼을 받아주실 건가요? 거짓말이야. 네가 다 꾸며낸 거야. 박민준이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장미꽃이 피 흩뿌려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민준과 이세라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혼인관계에 있던 기간 동안 찍힌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제가 꾸며낸 건가요?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이세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민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박민준, 이 쓰레기 같은 놈, 감히 날 갖고 놀아? 내까짓 게 뭔데?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민준은 뺨을 감싸쥔 채 망연자실했고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파티는 계속하세요. 그리고는 박민준의 절규와 김 여사의 울음소리, 하객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우아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차가운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준, 내 청혼 축하 선물이 마음에 들어? 그날의 소동 이후 저는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에서는 민중건설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앞에서 내 돈 내놔. 그러고 라며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천억 원의 힘은 박민준의 작은 배를 단숨에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에 차 앞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박민준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있었죠. 김 여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건 우리 집이야 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값비싼 가구들을 닥치는 대로 밖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준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제게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온유야, 온유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저 사람들한테 돈 좀 갚아줘. 안 그러면 나 맞아 죽을 거야. 김 여사 역시 제게 기어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온유야,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요?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다 망신당하고 빚더미에 앉은 전 남편을 제가 왜 구해야 하죠?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 사본을 흔들어 보이며 법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저 차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거고요. 제 변호사가 곧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민준건설의 채권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박민준과 넋이 나간 김 여사가 성난 채권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변호사와 비서들을 대동하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법원 직원이 저를 제지하려 하자 제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은유 씨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고은유 씨는 박민준 씨의 법적 아내이자 민준건설의 숨겨진 최대 투자자였던 HS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HS그룹이라는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제 비서가 서류를 펼쳐들고 낭독했습니다. HS그룹은 지난 3년간 민중건설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말에 회의장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의 빚을 다 합쳐도 그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랐으니까요. 박민준은 그제야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여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회의장 전체에 울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고은유. HS그룹고 회장님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던 3천억 원을 빼서 당신들을 파산시킨 바로 그 재벌 엄마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와 경악, 후회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감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시어머니, 예전에 제 집안이 보잘것없어서 당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집안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변호사와 함께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진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이 박민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박민준과 김 여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온유야,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민준이 한 번만 용서해줘. 온유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할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제게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그 후 박민준은 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제게는 그의 모든 행동을 증명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라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로 박민준이 재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작은 공사판의 인부로도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HS그룹의 부사장으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저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겨루며 가까워졌고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저는 그저 능력 있는 고은유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와 함께 미술관에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박민준과 김 여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민준은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추위를 피해 잠시 미술관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박민준은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어두운 하수구로 사라지는 쥐와 같았습니다. 제 곁에 있던 그가 제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를 보며 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다음 작품 보러 가자.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해주는 파스타가 먹고 싶어.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집에 가서 내가 해줄게. 집. 그 따뜻한 단어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과거는 이제 저를 더 높이 날게 하는 발판이 되었을 뿐입니다.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고은유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주인공이 멋지게 재개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통쾌한 역전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